하지만 경기 침체에 막 스태그플레이션 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사실 그렇게 큰 꿈과 희망이 녹아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해. 뭐가 더 간단하게 내가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냐. 아하. 근데 70년대에는 금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 우려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금처럼 채택률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맞은 데 또 맞고 때린 데 또 때리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워낙 뭐 시장에 가까이 계신 분이라서 요즘 뭐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앓는 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10만 불에 사셨던 분은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요즘 어떤 상담 많이 하십니까? 대표님한테? 다 여쭤보시는 건 비슷합니다. 언제 가격 오르냐? 나는 언제쯤 팔아야만 하느냐? 그중에는 또 나는 언제,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되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파는 자산이 아니라 모아나가는 자산이니까 뭐 언제 팔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즐겨라. 파도를 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는 주의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그 근거가 뭐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이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이 내 가장 젊은 날인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뭐 길게는 100년, 200년까지도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주요 투자 자산으로서 남아있을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아직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를 때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안전 자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네, 자산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 범주에 있는 거는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안전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하죠. 자, 그렇다면 그 안전 자산이라는 역할은 달러 같은 기축 통화가 불안해질 때 이럴 때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선호하는 거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 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도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이벤트가 터져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중립적인 자산이 바로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지위를 잃는다. 그러면은 비국가적인, 탈국가적인 그런 자산이 결국 안전자산이겠죠. 그때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는 이제 기존의 나스닥에서 안전자산으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내러티브가 둘 다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따라가지 않은 건 맞으나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것만큼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한 1년치 시기율로 보니까 S&P는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그래도 비트코인은 마이너스는 안 갔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은 플러스입니다. 훨씬 플러스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할 거 없이 이제 굵직굵직한 미국의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 그리고 모든 산업에 있는 주식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애플 주가 7%, 뭐 엔비디아 7% 이렇게 대형주들이 막 7, 8%씩 떨어지는 날에 비트코인 가격은 선방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잔뜩 매수해서 거의 비트코인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할 수 있는 MSTR 주식이 그날 3%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네. 스트래티지 주식만 왜 3% 플러스가 났나?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기술주란 말이죠. 근데 기술주가 아니라고 사실 시장을 판단한 겁니다. 비상관 자산, 비트코인이라는 정치 중립적 자산이 이 주식의 가치를 영향을 미친다.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기술주들이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자, 그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관세 전쟁,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역 전쟁, 그리고 달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비트코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비트코인 가격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변수가 되고 있어요? 네,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이제 관세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주식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결국 자산입니다. 경기를 이기는 자산은 없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지금 가격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양적 완화나 기준금리의 대거 인하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제 비트코인에는 아주 좋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 미래 현금 흐름,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형성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꿈과 희망이 섞여 들어가죠. 하지만 경기 침체에 막 스태그플레이션 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사실 그렇게 큰 꿈과 희망이 녹아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해. 뭐가 더 간단하게 내가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네. 있는 그런 자산이냐. 아하. 근데 70년대에는 금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예. 이 우려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제 금처럼 채택률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왜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NBER, 전미경제연구소잖아요. 한 3년 전부터 지금 모든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상황인 건 맞습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NBER이 측정하는 10가지의 선행 지표가 있고 이 선행 지표가 클리어하게 지금이 경기 침체 국면이다가 나오면 그래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기 침체를 그동안은 항상 선언하곤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2022년 10월 달에 이미 그 신호가 떴는데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클리어한 투명한 그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하면 이게 바이든 탓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도 경기 침체가 자신의 임기에 선언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양쪽의 의견을 다 제가 중립적으로 보면 그렇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이미 찍어낸 그 국채, 그 롤 오버하는 그 문제잖아요. 네. 이거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빚을 결국 트럼프의 큰 그림은 비트코인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갚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 미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37조 달러의 나라 빚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만기가 돌아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다가오는 국채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한순간에 갚게 되면은 미국이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9조 달러어치의 미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9조 달러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9조 달러의 국채를 롤오버 할 때 최대한 그 금리를 낮춰서 재발행하고 싶은 그렇겠죠.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국채들은 제로 금리일 때 발행한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채 금리가 4.5%니까 이 금리로 발행을 하면은 이제 빚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자 비용만 지금 거의 연방 그 국방비와 비슷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낮춰야 된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 전쟁이 이렇게 전 세계 미국 대 전 세계로 벌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예, 파는 거죠, 국채를. 미국 국채를 던지는 파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4.5%, 30년물 국채는 5% 넘게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단단해야 계속해서 트럼프는 이 관세 전쟁을 끌고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 9조 달러의 나라 빚을 롤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채에 대한 수요 결국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 이 탑2 국가들이 많이 사줬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지 않죠. 이미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좋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아무거나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가격을 똑같이 추종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미국채를 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어떤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1달러와 이 코인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가치를 동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은 2년물 단기 예. 국채입니다. 그리고 달러,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들 이런 것들을 사서 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대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 자산의 가치가 100% 이상이 되게 유지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 달러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되게 만듭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코인을 사가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달러로 보증을 해줄게 하는 일종의 개런티를 해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 회사한테 주고 네. 달러를 청구하면 뭐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오는 거죠.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미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장 스테이블 코인 이 시장에서 70% 정도의 시가총액을 마켓 셰어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더라고 하는 네, 회사인데 USDT. 그렇죠. 네. USDT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 셰어의 70%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 USDT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되는 곳이 이머징 마켓이에요. 미국과 이런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그러면 왜 USDT에 대한 수요가 높냐. 네. 이런 국가들에서는 달러가 제대로 수요는 높지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미국 국채 수요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연결고리.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달러를 가지지 못했던 그 이머징 마켓의 뭐 수억 명, 어쩌면 수십억 명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네. 통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은 자기네가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그만큼 더 미국채를 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 회사는 미국 국채를 꼭 사야만 하나요? 왜냐하면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만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미국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더 이상 사지 않아요. 근데 USDT 그리고 뭐 다른 몇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은 지금까지 이걸 아주 잘 해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미국채를 100% 이상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식으로 사서 보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결국 미국채의 성공과 네. 똑같이 귀결되는 겁니다.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SEC가 아니라 통화청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OCC? 그렇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통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요. SEC는 증권 감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도 이거 증권이다. 미국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SEC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감독을 했었는데 네. 사실 디지털 통화면 통화인데 증권이 아닌데 왜 SEC에서 관리 감독을 하느냐? 통화청으로 옮겨라 라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정화폐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돈이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원화 10,000원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00원짜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은행이 보증을 하는 화폐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어떻게 이걸 보증하느냐?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즉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 국채 자체가 담보, 최종 담보, 최후의 담보물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화폐가 발행되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그 밑에 하나의 더 레이어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폐가 디지털 버전으로 치환된 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감독청이 이거를 지금 하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죠. 네,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미국 연준도 좀 생각을 달리 해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은 은행의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은행 중에 은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정부 기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달러 유통과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하나의 정점이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도 없는 하나의 달러 유통 채널이 생긴 겁니다. 네. 이게 싫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준이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해 보겠어 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CBDC입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화폐는 어떻게 다르냐? 똑같습니다. 사실상 개념은 똑같은데 이 중앙은행이 발행했냐 아니면은 민간이 발행했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민간이 발행한 거는 훨씬 더 자유롭게 유통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고객 맞춤
그것을 소비하는 고객들에 맞춤 정책으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큰 거고, 중앙은행 발행 화폐는 중앙은행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편한 방법대로 유통하고 관리할 방법이 네.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국도 그 디지털 위안화를 일종의 그 CBDC처럼 개발을 했고, 또 실제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네. 네. 중국도 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만들어서 미국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 있을까요? 물론 그걸 지금 정확하게 중국 정부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러의 위상을 넘보고 있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디지털 위안을 전 세계 아마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도시들에서, 중국은 뭐 1,000만 명 인구가 넘는 도시도 뭐 몇 개가 되니까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여전히 뭐 디지털 위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네, 채굴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알게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은 이제 디지털 위안과 함께 비트코인도 비축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결국 외화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네. 중국 내 자본이 많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싫어하는 특성상 중국이 그렇게 할 리는 없다. 근데 대신에 직접 할 가능성은 있죠. 몇몇 대기업들과 협업을 맺고 너네한테만 이 허락을 해줄 테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좀 해라. 그리고 또 몇몇 그런 테크 기업들에만 허용을 해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 너네가 발행해라. 네.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중국은 현금 아예 없이도 24시간 살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디지털 이 화폐 경제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민간 화폐란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디지털 화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 법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테크 선진국이지만 금융 후진국이거든요. 그게 문제죠. 결국 디지털 화폐도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절대 이게 개선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의 직접 투자가 그림자 규제로 막혀 있었어요. 지난 수년 동안. 네. 근데 이제서야 이제 상장사 및 적격 투자 자격을 갖춘 법인들만 연말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한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게 투자 수단에만 머물면 안 되고 실제로 화폐로 통용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로서는 아직은 그게 너무 먼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럼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아직 뭐 통화는 고사하고 자산으로서의 인정도 잘 해주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만 이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지금 외국에선 다 부르는데 네. 용어 정리가 안 됩니다. 가상자산이냐, 가상통화라고 했다가 뭐 그건 너무 또 통화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상자산으로 갔다가 이게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그래도 다음 달에 디지털 자산법이 발의된다면서요. 유럽연합의 뭐 미카? 이거 약간 응용한 거 아니에요? 네, 미카법을 많이 차용을 했다고 들었고요. 미카법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가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이제 차용을 했고, 디지털 자산 관련된 결국 소비자 보호에 초점 맞춰진 거거든요. 디지털 자산의 정의, 그리고 소비자 보호는 이 발행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뭐 느리긴 하겠지만 되게 슬프게도 유럽, 미국, 기타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느리긴 하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을 투자하고 보유하고 거래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또 앓는 소리 하는 분들 많을 거라고 앞에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진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치고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전고점이 10만 9천 불이었나 그럴 건데 그 이후로 지금 떨어져서 8만 불대 후반, 8만 불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20% 낮은 수준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매수하기 좋은 시기였어요. 전고점 대비 20% 낮은 수준에 사면은 뭐 기간은 매번 달랐지만 그래도 항상 반복적으로 그 후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 말은 불확실성은 곧 거칩니다. 불확실성이 영원히 이어진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그중에서도 특히 더 금과 비슷한 내러티브를 지닌
정치 중립적인 자산으로서 네. 더 채택률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백훈종 대표님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이제 장기 투자 이거를 이제 전제로 한 말씀이니까 또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 매매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조금 또 판단을 달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훈종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